박혜상의 생생송 역사인 가요. 반갑습니다. 역사인 가요 6월 첫째 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날짜로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네요. 먼저 1996년 6월 7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인데요. 음반 사전 심의제 폐지 확 들어오죠. 가수 정태춘 1978년에 데뷔곡 시인의 마을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요 역사에 엄청난 자취를 남겼거든요. 근데 이 시인의 마을 데뷔곡이 자꾸만 되돌아오는 겁니다. 심의를 못 받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창작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 이 부분은 바꿔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정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인 가수 정태춘은 등판을 하기 위해서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개작이 돼서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면 언론 출판 학문 및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은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요 사전 심의 제도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태춘은 가요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온몸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작품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몇몇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작품들을 그냥 무단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항거하는 거죠. 사전 심의를 거부하고 새 앨범을 발표했다는 이 이유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가 됩니다. 정태춘은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되자 사전 심의제가 언론 출판 학문 및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하면서 위헌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위헌 신청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서울지법의 입장은 바로 그거였죠. 그래요, 그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네요.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1996년 가요 사전 심의는 헌법에 위배된다. 즉 가요 사전 심의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게 됩니다. 어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그렇게 판결을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33년도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의 레코드 단속 규칙을 제정한 이래로 지난 63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음반을 제작할 때 심의받고 수입할 때 심의받고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사전 심의제가 완전 폐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쾌거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는 불법 딱지가 붙었던 대중음반들이 쫙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요계의 품격이 높아지고 우리 가요계의 예술성이 보장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창작자들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전 세계의 대중가요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형성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큰 쾌거를 받아낸 바로 그날이 1996년 6월 7일이었습니다. 음반 사전 심의제 폐지. 정태춘 가수님, 우리 가요사의 보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엄지손가락 2개 척 붙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곡들 많이 좀 발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 6월 1일 이날은요, 한국 네트워크 인터넷에 처음으로 연결됨으로써 한국 인터넷 시대가 개막이 된 날입니다. 지금은요, 최고의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1961년 6월 1일 날 ROTC가 창설이 됐네요. 학군단 1기생을 전국 16개 대학에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같은 날 6월 1일 날 대학생 교복 착용을 시작했고 중고생들에게는 삭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빡빡머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빡빡머리가. 네. 그 다음에 1970년 6월 2일 이날은요,
오적 파문으로 김지하 구속. 우와.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386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학교 생활 중에 아마도 김지하라는 그 함자를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김지하라는 이 함자를 정말 흠모해 보지 않은 사람도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정말 굉장한 민족 저항 시인으로까지 불려졌었거든요. 고은 선생이랑 더불어서. 이 김지하 선생이 구속이 된 그런 날이 1970년 6월 2일인데 그 이유가 오적 파문이었습니다. 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오적이 뭐냐? 제가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적 시를요 찾아가지고 한번 낭송을 쭉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시 낭송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낭송을 해보세요. 어느 시보다도 낭송하는 맛이 정말 극에 치닫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말 맛이 정말 좋거든요. 거기다가 또 낭송하기 좋게 운율이 착착착착 우리 호흡하고 들어맞아요. 말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다. 제가 감히 이렇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꼭 한번 이 방송 다 보고 난 다음에 오적을 찾아서 여러분 한번 낭송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적은요, 그 당시의 진보 잡지로 분류가 됐었죠. 사상계. 이 사상계의 그 대표가 김지하 시인과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지하 선생께 얘기를 하죠. 김 선생, 시 한 편 써주시지. 그 김지하 선생은 두말 필요 없이 바로 시를 한 편 작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가 바로 오적입니다. 사흘 만에 한 편의 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오적을요. 자, 그러면 이 시 제가 정말 맛있는 그런 운율로 말맛이 아주 최고의 극치를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 시작 부분만. 시를 쓰되 조음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랴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 맞은 조동아리 손목땡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하나 쓰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정말 예술입니다. 네.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오적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생활 양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적은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 이렇게 오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들의 생활 양태 특히 부정부패로 찌든 훼손된 생각,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양태를 고발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시가 여러분 뭐 딱 나오잖아요 벌써. 네, 그래서 이 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시를 실었던 진보잡지 사상계는 그해 9월에 폐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 김지하 선생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문인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되지요. 계속해서 풍자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4년 7월 달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형 선고 소식이 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계적인 문인들이죠. 사르트르, 또 보부아르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김지하 석방을 요구하는 호소문에 서명을 하게 되죠. 이 서명의 약발이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런 후에 다시 또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 그걸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1980년도에 80년 12월 연말이네요. 1980년 12월 연말에 온전히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김지하 선생의 본명이 영자 일자예요. 김영일 선생입니다. 김영일 선생. 근데 영자 일자도 함자가 좋은데 왜 지하라는 필명을 굳이 고집을 했을까요? 이건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추정컨대 김지하 선생이 그 이 사회 언저리에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소시민들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없는 돈으로 반듯한 건물의 1층, 2층, 3층을 세내 들어가서 영업을 하지를 못하고 땅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그래서 김지하 선생은 본 것이 바로 입간판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입간판. 그때는 입간판이 정말 있었습니다. 왜? 입간판을 붙여놓지 않으면 다방이 2층이야 3층이야 이랬는데 지하 다방 화살표 딱 꺾어놓고 지하 이발소 기억나죠 이런 거. 바로 그걸 김지하 선생이 보신 겁니다. 이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지하를 그대로 필명으로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지자 아래 하자 지하를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와서 한자어가 바뀌게 됩니다. 지초지 버섯 이름 지자죠. 지초지 영지버스 탈 때 지자 그 지자 그리고 또 하는 강 이름 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지자 지하에서 지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김지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지하라는 필명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지하 선생은 뭡니까 그 소설 대하소설 토지를 썼던 그 박경리 선생님의 사위분이세요. 사위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 그 김지하 선생이 이렇게 썼던 오적이라는 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쓰여진 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새로운 한 장르를 펼쳤던 시가 바로 이 시였는데 김지하 선생께서 이름 붙이기를 이 시는 담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시. 그럼 담시가 뭐냐? 이야기 담자를 썼거든요. 직역을 하면 이야기시 이런 장르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서정시보다는 길고 단편소설보다는 짧은 글 그리고 그 속에 함축적으로 권력자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와 그 의미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아주 독특한 풍자시 이 이야기시라는 그런 장르입니다. 담시. 네. 자, 이 1970년 6월 2일 오적 파문으로 김지하 선생이 구속됐다. 그 사연은 바로 이랬던 겁니다. 네. 자, 1786년으로 갑니다. 6월 3일 추사 김정희 선생이 출생을 한 날이네요. 그리고 1989년 6월 4일은 천안문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네요. 네.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1920년인지 1924년인지 요게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정확한 날짜는 6월 4일입니다. 1920년 혹은 1924년 6월 4일.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중 목욕탕이 평양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서울에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목욕 풍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랑 같이 여름에 강가에 가서 이렇게 문질렀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 여름뿐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그것도 늦가을까지 그랬습니다. 뭐 겨울이나 강에 나가서 그냥 씻는 거 그게 전부였죠. 몇 감는 거. 그리고 또 겨울에는 그냥 따뜻하게 그 부엌에서 물 데워 가지고 닦던 목간이죠. 목간통에서 이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924년도에 최초의 대중 목욕탕이 이렇게 평양에 생기고 25년에 서울에 목욕탕이 생기고 그러면서 해방 이후로 와서 사설 목욕탕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해서는 사설 목욕탕이 사실 필요한 것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위생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사설 목욕탕이 생겨난 거죠. 아마 처음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옷 벗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주저주저 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설 목욕탕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러 사람이 벗은 몸으로 한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때를 밀고 씻고 했었던 그러면서 아무한테나 등을 척척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화가 바야흐로 싹튼 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목욕 문화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1970년대 샤워 문화를 거쳐가지고 80년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대규모 기능성 목욕탕이 자리하게 됩니다. 요새 말하는 요즘에 사우나, 대중 사우나, 뭐 이런 형태의 목욕탕이 사실 이제 그때부터 1980년대 중반부터 생겨났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욕탕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목욕탕의 의자, 작고 동그란 의자, 그리고 또 반반하게 그래도 의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의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는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거. 요 첫 번째 궁금점이거든요. 왜 구멍이 떨어져 있을까요? 거기에 구멍이 뚫린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목욕탕 내에 기본적인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온수를 사용을 하니까 이 플라스틱이 늘어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뒤틀리잖아요.
형태가 본래의 형태를 보존하지 못하고 뒤틀리게 되니까 그러잖아도 비눗물로 미끄러운 맨몸으로 앉아 있는데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낙상 사고가 일어날 그런 그 위험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 열이 빠지고 또 물기가 다 밑으로 또 흘러내려요. 또 한 가지는 열을 받아서 이게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다. 목욕탕 의자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태리 타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태리 타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태리에는 이태리 타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태리 타올이냐고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낭설로 전해오는 얘기는 이태리 대사관에서 그렇게 항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태리 타올이라는 걸 쓰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이 때를 미는 수건을 이태리의 이름을 붙였냐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붙였냐고,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태리 타올이라고 이름이 되어진 계기가 있어요. 바로 뭔가 하면 처음에 이 타올이 만들어질 때 부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67년도에 부산의 한일직물이라는 회사인데 김원조 사장이 그 직원들을 그렇게 참 잘 리드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 복지에 꽤 많이 신경을 썼나 봐요.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좀 빨라져. 자, 밥 먹고 갑시다. 땡땡땡땡 하면은 들어오는 시간이 이를테면 예전에는 5분이었었는데 밥 먹고 갑시다. 땡땡땡땡 하면은 2분 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씻는 동작이 빨라졌던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손톱 밑에 기름때를 직원분들이 뭐 이상한 천을 가지고 문질러요. 그러니까 쑥쑥 잘 빠진단 말이에요. 오호, 이거 봐라. 이거 무슨 천이지? 그랬더니 아유 사장님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천 이거잖아요. 비스코스. 뭐 비스코스라는 그 원단이래요. 근데 이 원료를 이태리에서 가져온다네요. 이태리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천으로 만든대요. 이게 비스코스라고 그러던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닦으니까 그렇게 잘 닦여요. 그래서 요거를 조각조각 천으로 잘라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태리 타올의 시초가 되겠죠. 근데 이태리 타올이란 이름은 붙질 않고요. 그냥 이태리 천으로 이태리 천 가져와 그래갖고 닦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유심히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놋그릇 장사를 했었던 분이라는데 이분의 성함이 김필곤 씨였습니다. 김필곤 씨가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거 봐라. 저거 괜찮겠는데? 번쩍 유통업자답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전국을 유통을 하면서 전국을 다닐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쭉 보면 우리 목욕 문화가 아주 특이하게 팍팍 문지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둘둘 말아서 문지르는데 이거 문지르다 보니까 그냥 뭐 좀 밋밋해. 시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몽돌 같은 걸 집어넣거든요.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질러요. 그래야지 좀 개운해. 피부에 시뻘겋게 어떻게 됐든 말든 간에 어쨌거나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독특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아주 특이한 목욕 습관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돌멩이로 문지르는 것보다는 저 천으로 수건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형태의 이태리 타올 형태로 천을 잘라서 재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전국에 유통을 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버린 겁니다. 네. 그 이태리 타올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일직물의 김원조 사장 그리고 유통업자 김필곤 씨 이 두 분의 머리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목욕 문화를 다시 한번 또 정립을 해놓은 그런 계기가 됐네요. 이태리 타올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태리에는 이태리 타올이 없습니다. OX 퀴즈 틀리기만 해봐라. 그냥. 자, 1920년 혹은 24년 6월 4일 날 평양에서 최초의 공중 목욕탕이 개설됐다는 그 기록과 함께 이태리 타올 그리고 또 의자에 난 구멍 그 이유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곁들여 보았습니다. 자, 2005년 6월 5일 이날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한 그런 날입니다. 영원한 코리안 특급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그 꿈, 희망을 키워주고 있잖아요. 훌륭합니다. 네. 1956년 6월 6일 이날은 제1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먼저 가신 순국 선열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날짜죠. 자, 현충일 1956년 6월 6일 제1회로 현충일 행사가 거행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노래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노래는 두말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노래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1996년 6월 7일 음반 사전 심의제 폐지라는 쾌거를 가져왔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한거했었던 그 뜨거운 열정 앞에 정태춘 그도 아마 녹아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는 제가 바로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뜨겁길래. 자, 그 열정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쾌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시인의 마을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6월 첫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월 둘째 주 역사인 가요를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기 산들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자연의 생명의 소리. 누가 내게 따뜻한 사랑 건네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창단을 쳐주리오. 이 창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수도승처럼 하늘에 휘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 들을게요. 우산을 젓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울적한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에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마음에 위안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 돼주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흰모래 고갯길을 넘어가는 보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